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평소 여러 정의 총기를 소지하고 다녔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정신질환의 전과 11범인데도 말이죠. 또 아내를 사랑했다던 그의 전화엔 아내의 이름이 성적인 욕설로 저장돼 있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민경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박모 씨는 올해 초 인터넷에 올라온 중고품을 사려고 판매자와 직접 만났습니다. 그런데 당시 나왔던 판매자는 바로 이영학이었습니다. 온몸에 문신을 하고 고급 승용차를 타고 온 이영학은 총기까지 갖고 있었습니다. 냉장고도 딸린 아주 고급 레쿠스 리무진에서 내리길래 조폭 중경 간부쯤 되는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그 트렁크 쪽에 권총인지 가스총인지는 모르겠지만 짧은 단총 모양의 물건들이 한 3-4정 정도 들어요. 경찰은 이영학이 총포 소지 허가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불법 총기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신질환자 등 위험인물은 경찰이 허가증을 발급해주지 않게 돼 있고 설령 허가를 받았더라도 외부에서 함부로 소지하고 다닐 수 없습니다. 목격담대로라면 정신장애 2급이자 전과 11범인 이영학이 총기를 지닌 채 거리를 활보한 셈입니다. 박 씨는 이영학이 자신의 휴대전화에 아내 최 씨의 번호를 성적인 욕설로 저장해 놓았다고도 기억했습니다. 그 전화번호의 이름이 이라고 돼 있는 걸 보고 만나서도 와이프한테 욕하고 또 다그치는 모습을 보이는데 최근 불거진 아내에 대한 성적 학대와 성매매 알선 의혹이 더욱 짙어질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현재 경찰은 해당 의혹에 대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입니다. MBN 뉴스 민경현입니다. 왜 범행 동기가 무엇이냐를 얘기를 끝까지 안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추측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누구도 결국에는 이게 성적인 목적이었다라는 말을 꺼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피해자가 중학생이고 그 부모님도 있고 있기 때문에 범행 동기를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를 했고 이제 우리가 모두 얘기는 안 하지만 상상하는 그런 결과일까 봐 걱정스럽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결과를 이제 열어놓고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제 그런 것이었죠. 이영학이 맨 처음에는 경찰이 발표할 때 성폭행의 흔적이 없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면 성폭행이 아닌 어떤 이유 때문에 정말 아내가 너무 좋아하는 애였기 때문에 이 아이를 데려다가 이렇게 살해를 했어? 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했으나 나중에 밝혀졌죠. 이영학이 성기능 장애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폭행까지 이루어지지는 못하고 그 성적인 어떤 욕구가 일어나면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본인이 기능 장애가 있으니까 좀 강력한 정도의 성추행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할 때 흔히 얘기하는 가학적인 어떤 성도착이 아니었을까 하는 상상이 드는데 그 부인의 자살하고도 저는 상당히 연관이 있을 거라고 봐요. 뭐 부인의 몸에 있는 문신 같은 것도 이영학은 부인도 좋아하고 나도 좋아하고 우리가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서로 문신을 나눠 가졌다라고 얘기하지만 글쎄요, 여성이 본인의 어떤 중요한 부분들의 그런 이상한 문신을 사랑의 증표로 갖고 싶은 여성이 있을까요? 있다 그러면 그 부인의 심리는 너무나 독특한 것이었죠. 저는 강제로 이루어졌을 것이다. 왜? 성도착적인 가학적인 측면을 가진 남편 때문에. 그러니까 굉장히 그 학대의 대상이었을 거라고 보고 이 아이도 그날 그런 일을 당했을 확률이 지금 너무 높은 거죠. 그리고 그런 일이 있을 때 그 딸은 자리를 피해줬고 자리를 피한 그 틈을 타서 성추행을 하다가 잠이 들었다가 다시 성추행을 하다가 이 아이가 깨어나서 반항을 하니까 결국에는 살해까지 한 그런 사건입니다. 아까 이제 성기능 장애 때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백악종이라는 이런 병 때문에 지금 수술을 반복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어떤 심리적으로 성적인 부분에 더 집착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나요? 이 이영학에 지금 무슨 사건이 드러나냐면 중학교 2학년 때 성폭행으로 자기 교복 같은 셔츠에 그 동급생 여자의 피가 묻었는데 와가지고 이거 봐 이거 그 여자의 피예요. 그러고 자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다는데 그때 그 일이 있었을 때 이영학은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그 거대 백악종이라는 병에 걸려서 굉장히 좀 얼굴에도 문제가 있고 장애가 있으니까 친구들한테 왕따도 당하고 굉장히 무시를 당했다는 거죠. 저는 그때 사춘기 소년이 본인의 성적인 능력을 알아갈 때쯤 내가 이 친구들한테는 왕따를 당하고 내 모습은 굉장히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내가 굴복시킬 수 있는 대상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뭐냐면 나보다 힘이 약한 어떤 여자 그리고 그 여자를 성적으로 폭행을 했는데 거기서 본인의 파워를 저는 느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중학교 여자 아이를 성폭행한 그때부터 저는 굉장히 성적인 도착이 있었을 것이자 그래서 10대 여성에 대한 과도한 집착도 보이고 그때부터 이제 성적인 문제가 계속 일어났죠. 근데 이 성기능 장애가 일어난 것도 수술 같은 걸 반복했기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너무 사실은 어처구니가 없잖아요. 그 수술은 그때 백악종 수술하고 상관없는 네. 남자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어처구니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그 성적인 파워에
집착했는지를 보여주는 측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본인의 파워를 휘두를 수 있는 성문제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제가 추측컨대 중학교 때부터 일어났던 일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성장 배경에서 나타나는 것들은 네. 뭐 이런 장애가 있다고 해서 모두 막 컴플렉스를 갖고 있다든지 그렇게 일반화할 수는 없죠. 일반화할 수 네. 있는 상황은 절대 네. 아닙니다. 그런데 네. 이 경우에는 이미 그 당시에도 이영학이가 살아왔던 그 부모 간의 적절한 뭐 관계들, 가족 간의 정상적인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았다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유형의 범죄자들을 만나보면 자기 힘을 과시한다는 것 자체가 성범죄로 드러나는 경우들이고요. 그래서 성범죄도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기보다 나이가 어리거나 비슷한 연령을 꼭 대상으로 하는 범죄자들은 훼손된 자존감을 회복하고자 하는 노력들이지 네. 사실 실질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것 자체만으로 어떤 만족감을 느끼기보다는 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외부에 다른 사람들하고 있을 때는 굉장히 친절하고 아주 좋은 사람으로 보여지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네. 그런데 독립된 공간에서 자기 처나 딸 뭐 이렇게 아주 그 한정된 사람들하고 있을 때는 굉장히 위협적이고 폭력적인 이런 행사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딸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런 걸 늘 보고 살아왔기 때문에 아버지 의도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들이지 공범화됐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죠. 어떻게 보면 그 맥락에서 보면 이 딸의 친구, 초등학교 동창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통해서 뭔가 어떤 불만을 해소하고 욕구를 해소하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 그러니까 네. 어떤 분들께서는 이 피해자를 특정했을 것이다. 네네. 그러니까 그 애가 워낙에 좀 예뻤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에 들락날락 하던 친구니까 특정을 해서 아, 걔를 내가 대상으로 삼아야겠다라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획되게 이제 범행을 그 아이로 저질렀다는 사람도 있고요. 사실 이런 그 성범죄자들이 꼭 특정을 하기도 하지만 내 성적 욕구를 채워줄 수 있다면 사실상 여러 명을 리스트에 둘 수도 저는 있다. 걸리는 게 대상이라고 실제로 생각합니다. 이영학의 딸이 그 피해자 A 양한테만 전화한 게 아니에요. 막 전화했어요. 근데 나 거절했는데 그 중에서 피해자가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이영학이 심리 중에서 자기의 어떤 성적인 욕망을 해소하는 것도 물론 그 사람한테 중요했겠지만 어떻게 자기 딸을 범죄에 가담을 시키냐 이거예요. 이 아빠로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참 그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거. 저는 이 딸 같은 경우에 자기의 삶은 없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딸 같은 경우에는 아빠의 삶에 그냥 얹혀서 같이 살아가는 아이지. 아, 이건 딸의 입장이고 아빠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 딸을 범죄에 적용한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사이코패스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근데 저는 이게 다른 사람을 착취하고 이용한다는 게 지금 내가 시대- 원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게 굉장히 이게 범행이 우발적인 것 같지도 않고요. 지금 봤을 때 네, 굉장히 네. 계획적이잖아요. 그럼 이 앞에 있는 이 전조 예를 들어 수면제와 같이 특수한 어떤 약품을 준비했다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전화 받았을 때 안 가겠다고 했던 아이들 중에 또 다른 피해자가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 전에 가능성이 아니, 그 집에 갔더니 또 이상한 일이 생기더라 이런 경험이 있는 아이들이 있다면 아니 이거는 굉장히 많은 일 중에 하나로 살인이 이어져서 터진 거죠. 그러니까요. 이웃 주민들 여기가 술집 여성들 합숙소인 줄 알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인터넷을 통해서 10대 소녀들, 가출 소녀들을 데리고 들어와서 별일이 다 있었을 거라고. 그런데 이번에는 살인까지 가다 보니 일이 빵 터진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씨가 A 양을 지목한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엄마 역할이 필요하다. A 양이 착하고 예뻐서 불렀다. 죽은 아내도 이 A 양을 좋아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네, 근데 이제 이런 말들을 다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는 좀 논의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건 자체가 이런 언어적 표현을 했다고 하는 것이 상당한 범죄를 계획했다고 하는 계획성을 의미를 합니다. 왜냐하면 전혀 모르는 사람을 대상으로 범행을 한 것이 아니고 네. 가장 중요한 것이 유인 가능하고 또 통제가 충분히 가능하면서 심신상실의 상태를 만들기 위한 그 방법들이 아주 용이한 대상을 선정했다는 거죠. 그 범위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이런 위험성을 나타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 봐도 이영학 씨가 이게 그 굉장히 지능이 생각보다 뛰어나다. 하수 아니에요? 하수? 아니야, 이게 계획적인 거예요, 이게. 아니 여기 누가 속아요 지금 이렇게 아니야. 하면은? 이 양반은 지금 내가 볼 때는 이거 자체가 나중에 자기가 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하고 심신미약이라는 거를 하나 입증하기 위해서 이런 게 조각조각 만들어 놓는 거예요. 굉장히 치밀한 거예요. 머리가 이게.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의 모든 언행이 어떤 계산에 의한 계산적인 것이라는 각도로 거예요. 보면 보이는 게 있어요. 예컨대 검찰을 송치될 때 취재기자들이 막 달려드니까 이 사람이 아내가 죽은 다음에 내가 계속 약에 취해 있었고 지금 이 모든 게 꿈만 같습니다. 꿈 같습니다 그랬어요. 약에 취했다는 게 무슨 약을 말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수면제 성분을 얘기하는 건지 진짜 뭐 마약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모든 것, 나의 모든 행동은 심신미약에 의한 것입니다를 알리고 싶은 말들이에요. 그렇죠. 자,
참 이게 잘못된 학습 효과를 받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 미디어를 접해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디어에서만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나한테 관심을 갖고 호의를 베풀더라라는 게 잘못된 학습 효과로 이어진 것 같아요. 나의 실생활은 이렇다 한들 내가 미디어에서만 이렇게만 보여지면 사람들이 굉장히 어떤 경계를 풀고 빗장을 푼다라는 거를 잘못 학습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사람의 삶을 딱 한 글자로 설명해라 그러면 연극이라고 보고 싶은데 연극을 한 거죠. 근데 예전부터 어느 날 본인이 연극을 딱 했는데 그게 얘기한 대로 한마디로 사람들한테 먹힌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내가 딱 연결하니까 나한테 찬사도 막 오고 네. 돈도 들어온다는 그러니까. 거죠. 이거는 굉장히 계획적이고 전략적인 면도 있고 그걸 넘어서서 이 사람은 그냥 삶과 동화됐다. 연극적인 삶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얘는 어쨌든 이 일련의 범죄 행위에서 네. 딸이 범죄 행위에 가담된 건 사실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반드시 처벌이 돼야 될 여부들이 이제 검토가 돼야 될 부분이고요. 다만 이제 그런 위협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런 판단들이 왜 일어났느냐를 이제 본질적으로 따져보면 꼭 피해자라고 보기보다는 여러 가지 아까 그 말씀하신 대로 정황이나 상황 자체도 환경이 위협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 애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마도 이영학이가 자기 처나 딸하고 있을 때는 딸한테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처를 굉장히 위협적이고 자기 의도에 따라서 이렇게 행동하게 만드는 이런 모습들을 늘 보면서 자라왔을 텐데 만약에 내가 아버지의 의도에 따라서 행동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처벌받을 것이라고 하는 이런 위기나 두려움 상황들도 이런 판단을 하게 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지 사실 범죄 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 피해자다라고만 보기에는 어려운 상황들입니다. 그러면 일단 공범이자 피해자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다고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법률적인 평가나 판단을 할 것이냐 아니면 어떤 그렇게 된 배경이 어떤 것들로 우리가 이해를 할 것이냐 이 두 가지로 이제 저는 이 아이가 지적 능력이 없었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지적 능력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학업을 쫓아갔고 사회생활, 그러니까 그 아이들의 사회생활이랑 학교생활인데 학교생활은 했을 거라고 생각을 네. 해요. 근데 사람이 지적 능력 말고 또 다른 어떤 정서적, 인성적 상태가 있잖아요. 근데 이 아이를 주변 사람들은 몰랐지만 이 아이의 정서적인 상태는 어느 정도였냐면 자기 엄마가 위에서 떨어져서 죽었는데도 그닥 슬퍼하지 않았고 심지어 아버지랑 가서 그 혈흔을 닦았다는 지금 보도를 제가 읽었어요. 그 정도로 이 아이의 정서 상태는 거의 존재한다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의 수준이었다. 그래서 지적 상태는 아주 떨어지는 건 아니었을 수 있지만 이 아이가 뭘 선택을 하고 가치관을 형성시키거나 정서적인 안정을 추구하기에는 그런 것은 전 없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이 아이가 피해자라고 얘기하면 정말 피해자가 있기 때문에 이 아이가 피해자라는 말은 저도 나오지는 않아요. 하지만 공범자인 건 확실하지만 참작될 여지가 너무나 많다. 이 정도로 저는 하고 싶습니다.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평소 여러 정의 총기를 소지하고 다녔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정신질환의 전과 11범인데도 말이죠. 또 아내를 사랑했던 그의 전화엔 아내의 이름이 성적인 욕설로 저장돼 있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민경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박모 씨는 올해 초 인터넷에 올라온 중고품을 사려고 판매자와 직접 만났습니다. 그런데 당시 나왔던 판매자는 바로 이영학이었습니다. 온몸에 문신을 하고 고급 승용차를 타고 온 이영학은 총기까지 갖고 있었습니다. 냉장고도 딸린 아주 고급 레쿠스 리무진에서 내리길래 조폭 중경 간부쯤 되는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그 트렁크 쪽에 권총인지 가스총인지는 모르겠지만 짧은 단총 모양의 물건들이 한 3-4정 정도 들어있어요. 경찰은 이영학이 총포 소지 허가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불법 총기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신질환자 등 위험인물은 경찰이 허가증을 발급해주지 않게 돼 있고 설령 허가를 받았더라도 외부에서 함부로 소지하고 다닐 수 없습니다. 목격담대로라면 정신장애 2급이자 전과 11범인 이영학이 총기를 지닌 채 거리를 활보한 셈입니다. 박 씨는 이영학이 자신의 휴대전화에 아내 최 씨의 번호를 성적인 욕설로 저장해 놓았다고도 기억했습니다. 그 전화번호의 이름이 이라고 돼 있는 걸 보고 만나서도 와이프한테 욕하고 또 다그치는 모습을 보이는데 최근 불거진 아내에 대한 성적 학대와 성매매 알선 의혹이 더욱 짙어질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현재 경찰은 해당 의혹에 대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입니다.
MB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할 때 흔히 얘기하는 가학적인 어떤 성도착이 아니었을까 하는 상상이 드는데 그 부인의 자살하고도 저는 상당히 연관이 있을 거라고 봐요. 뭐 부인의 몸에 있는 문신 같은 것도 이영학은 부인도 좋아하고 나도 좋아하고 우리가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서로 문신을 나눠 가졌다라고 얘기하지만 글쎄요, 여성이 본인의 어떤 중요한 부분들에 그런 이상한 문신을 사랑의 증표로 갖고 싶은 여성이 있을까요? 있다 그러면 그 부인의 심리는 너무나 독특한 것이었죠. 저는 강제로 이루어졌을 것이다. 왜? 성도착적인 가학적인 측면을 가진 남편 때문에. 그러니까 굉장히 그 학대의 대상이었을 거라고 보고 이 아이도 그날 그런 일을 당했을 확률이 지금 너무 높은 거죠. 그리고 그런 일이 있을 때 그 딸은 자리를 피해줬고 자리를 피한 그 틈을 타서 성추행을 하다가 잠이 들었다가 다시 성추행을 하다가 이 아이가 깨어나서 반항을 하니까 결국에는 살인까지 한 그런 사건입니다. 아까 이제 성기능 장애 때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백악종이라는 이런 병 때문에 지금 수술을 반복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어떤 심리적으로 성적인 부분에 더 집착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나요? 이 이영학에 지금 무슨 사건이 드러나냐면 중학교 2학년 때 성폭행으로 자기 교복 같은 셔츠에 그 동급생 여자의 피가 묻었는데 와가지고 이거 봐 이거 그 여자의 피예요. 그러고 자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다는데 그때 그 일이 있었을 때 이영학은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그 거대 백악종이라는 병에 걸려서 굉장히 좀 얼굴에도 문제가 있고 장애가 있으니까 친구들한테 왕따도 당하고 굉장히 무시를 당했다는 거죠. 저는 그때 사춘기 소년이 본인의 성적인 능력을 알아갈 때쯤 아 내가 이 친구들한테는 왕따를 당하고 내 모습은 굉장히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내가 굴복시킬 수 있는 대상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뭐냐면 나보다 힘이 약한 어떤 여자 그리고 그 여자를 성적으로 폭행을 했는데 뉴스 민경영입니다. 왜 범행 동기가 무엇이냐를 얘기를 끝까지 안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추측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누구도 결국에는 이게 성적인 목적이었다라는 말을 꺼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피해자가 중학생이고 그 부모님도 있고 있기 때문에 범행 동기를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를 했고 이제 우리가 모두 얘기는 안 하지만 상상하는 그런 결과일까 봐 걱정스럽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결과를 이제 열어놓고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제 그런 것이었죠. 이영학이 맨 처음에는 경찰이 발표할 때 성폭행의 흔적이 없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아 그러면 성폭행이 아닌 어떤 이유 때문에 정말 아내가 너무 좋아하는 애였기 때문에 이 아이를 데려다가 이렇게 살해를 했어? 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했으나 나중에 밝혀졌죠. 이영학이 성기능 장애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폭행까지 이루어지지는 못하고 그 성적인 어떤 욕구가 일어나면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본인이 기능 장애가 있으니까 좀 강력한 정도의 성추행